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성호사설 얘기를 합니다. 성호사설에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써먹고 있는데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세다.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형세다. 라고 했거든요. 이 시시비비가 일종의 밸류에이션? 주식이 싸고 비싸고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운이 안 따르면 정말 싼 주식 샀는데 뭐 정말 뭐 테러가 터진다든지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형세인데 아무리 싼 주식도 그 사이클이 아니면은 그 장세가 아닌 거잖아요. 형세가 바뀐 거예요. 형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스테이지의 주도주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일단 어떤 사이클이 오면은 절정을 가잖아요. 끝을 보잖아. 끝을 본 기업이 또 끝을 볼까 이거죠.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과 2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미에 이제 믿음을 가지려면 종목을 샅샅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샅샅이 알아야 된다는 수준과 그리고 그렇게 알려면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요.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그 증권에 갔을 때 그때 6명의 제 가장 초기 제자들 있잖아요. 최용필 대표나 뭐 엄덕기 대표, 뭐 배준범 부장, 대표, 김동영, 김동은 쭉 있었는데 그래서 김동은 대표가 좀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성산업을 분석을 했는데 인터뷰를 8명한테 했어요. 각각 다 다른 파트, 영업 파트부터 해가지고 대리점까지 뭐 재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풀 레포트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 정도 레포트를 써야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 샅샅이 알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필립 피셔 같은 분이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 사실에 근거한 증거 수집 자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심하게 할 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탐방을 가죠. 탐방 가도 한 번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해요. 최소 3번 정도 가고. 그 기업의 한 얘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성과가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성과가 이제 1년 뒤에 어느 정도 사실화됐는지 뭐 그게 허풍이었는지 아니면 의외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훨씬 더 나는 기업도 많고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기업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량 평가는 기본적으로 뭐 퀀트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포워드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실적 뭐 12개월 포워드 이런 걸 안 하고 우리는 12개월 트레일링으로 해요. 그냥.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좀 꾸준하게 그렇죠. 나온 전 레코드가 있어야 4분기 되겠죠. 실적을 해가지고 뭐 저퍼 상위 100종목, 저 PBR 상위 100종목, 고배당 상위 100종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300개 기업을 다 탐방을 보내죠. 네. 탐방 가서 이제 정성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정성 분석에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 2개 정도 되겠네요. 뭐 거버넌스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는 과연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있어야지 삼성전자에서 뭐 납품을 줄여버리면 망해버리는 이런 거래를 끊으면 이런 기업은 투자를 뭐 거래를 하더라도 나를 배제할 수 없는 뭐 그렇죠. 그런 무게를 네.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절대적인 이제 경쟁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동차 부품을 사도 뭐 전 세계 메이커에 다 수출하는 업체를 사지. 그냥 현대 기아차에만 수출하는 기업은 뭐 아무리 싸도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분석을 하고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쟁사를 가야 됩니다. 경쟁사의 평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경쟁사를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욕을 합니다. 그게 진짜 별로입니다 이러고 뭐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망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사기예요. 뭐 이렇게까지도 그렇죠. 얘기하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기업을 갔는데 그 주담이 그 회사 주식을 자기가 샀대요. 그럼 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대부분 그게 뭐 삼성전자 정도가 되면은 좋게 얘기하죠 다들. 그 정도 급이 되면. 근데 그 이하급들은 다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만약 이제 경쟁회사를 갔는데 경쟁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내면 정말 좋은 주식인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도 그런 게 승률이 높으셨던 거죠. 그럼요. 그럼요. 확실합니다. 가장 뭐 확실한 증거물이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납품하는 위의 업체를
가봐야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거래를 한다. 예. 그 삼성전자 구매 담당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야 너희한테 납품하는 이 A 기업 어떠니? 그 평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밑에다 하청준 업체 또 가봐야 돼요. 네. 벤더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들이 납품하는 그 회사 어떠니? 좀 뭐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니?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제3자. 이 업계와 무관한 제3자의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네. 교수님 네. 이런 분들한테. 기업은 잘 모르지만 산업이나 그렇죠. 아이템에 그렇죠. 정통하신 그렇죠. 분들. 그런 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검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불안 요인들을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다 좋은데 딱 하나가 걸려요. 아 지급 보증이 이게 계열사에 있는데 그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찝찝한데 네. 그게 반드시 터집니다. 100% 터집니다. 100%. 항상 모든 게 월스트 시나리오로 가거든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나서 밸류에이션 해야 돼요. 아 이거 오케이 이거는 터지는 걸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의 문제보다는 네. 가격에 반영할 가격에 수 반영을 있- 시킵니다. 예. 반영시켜도 싸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는 견딜 수 있는 게 달라요. 네. 알고 샀잖아요. 우리 견뎌요 터져도. 뭐 알고 샀는데 뭐. 예. 근데 모르고 사잖아요. 그럼 당황하죠. 패닉이 네. 와가지고 예. 그냥 털리게 되죠. 예.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밀 분석을 해야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네.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의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2000년대 초에 그 아까 말씀하신 팀이 보여주는 그런 분석의 깊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성산업, 태광산업 네, 이런 네. 보고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를 보여주셨던 네.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저희도 이제 그런 팀을 구축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마치 이제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에게 한 3개월 정도를 주고 심층 취재, 탐사 보도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들에게는 뭐 그럴 그렇죠. 만한 어떤 전문성이나 시간에 한계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종목에 대한 믿음은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 어떻게 조금 단순화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계속 뭐 반복이 되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할 모르는 기업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마트에 가거나 뭐 장 볼 때 뭐가 잘 팔리는 게 있고 맨날 뭐가 없어 갔더니 품절되고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제품인지. 거기서 이제 뭐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저는 종목을 좀 줄여서 가는 게 일단은 방법이고요. 아는 종목 위주로 좀 네. 추려서. 예. 그래서 뭐 5종목 이내로 가자. 뭐 3종목 정도로 가고 이렇게 본인의 또 취향이나 성향이 맞아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본인의 직업과 관련이 있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뭔 일이 벌어지든 머릿속에 그 기업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빠지고 뭐 전쟁 나고 말고 코로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부 다 대입을 시킵니다. 그 모든 팩터들을 네. 내 기업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걸 얘한테 넣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장사에 영향이 있는 요인인가 아닌가를 계속 그렇죠. 탐색을 할 때 한 번 그렇죠. 투자를 딱 결정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도 예. 그 기업을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서 계속 해야 돼요. 네, 예.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는. 그렇죠. 지금 뭐죠? 세상이 변하잖아요.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내가 가진 기업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얘네는 소재를 어디서 수입하고 거래는 달러 베이스냐 원화 베이스냐 매출처는 어디고 수요가 위축되지는 않나?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좋은 기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몇몇 기업들. 결국 뭐 보험사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그 현금 8천억 들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자 수익이 4배입니다. 1% 예, 받다가 예. 4% 받아요. 심지어는 그 영업에서 이익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 회사는. 그렇죠. 근데 그 이자만 받은 걸로도 저퍼에 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땅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펀드 매니저 뽑을 때도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1순위로 열정과 호기심이잖아요. 궁금증 많아야 되고 의심병 환자여야 되고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요. 아 이게 전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의심병 환자잖아요. 뭐 생기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 알아보니까 아, 별일 없으면 다행. 이거 별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개인 투자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심지어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몇 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테마 형성이 막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생태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예를 들면 안경, 네. 렌즈 이런 쪽이 눈이 다 나빠지잖아요. 보니까 저희 배준범 부장 애가 3살인데 핸드폰을 잡고 계속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야 쟤는 눈이 나빠질 눈이 수밖에, 나빠질 수밖에 예, 없구나. 예. 이런 부분들. 예. 우리 안경 고객으로 일찍 편입이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신군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호기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탄생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정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재밌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현재 일하는 방식이 그 의장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정말 저희 투자하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은 계속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돼요. 나의 그래야 돼요. 불안을 네. 빨리 해소해주고 불안이 입증됐다면은 더 빨리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죠. 라고 제가 그렇죠.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어떤 팀워크를 이루는 방식이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뭐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틀리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죠. 참 되게 허무한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는데도 그게 주가로 결국 반영이 안 되거나 아이디어가 틀렸거나 맞아도 안 오르는 경우도 그렇죠. 예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이게 뭐 틀렸다는 건 또 어떻게 감지를 하시고 안 틀렸는데 안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버티시는지. 근데 계산 착오도 심지어는 있고 계산을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아차 싶어 뭐 즉시 매도고요. 그럴 경우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피터 린치가 하신 말씀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다. 근데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면 난 즉시 팔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면은 그냥 즉시 매도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계산한 거랑 다르니까. 네. 그게 뭐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유가나 고환율이 뭐 한 10년 갈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독점이었는데 뭐 법이 바뀌어서 경쟁업체가 마구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우리 아이디어에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변화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면 뭐 즉시 매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예, 뭐 오히려 가슴이 떨리고 근데 완벽한 주식을 발견할 때 정말 가슴이 떨리거든요.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미치도록 주식을 사야 되고 사고 나면 걱정이 없어요. 주가가 빠져도 안 올라도 오히려 그냥 뭔가 세이브 이런 느낌이 들고 저금해놨다고 뿌듯해요. 네. 뭐 든든하고 그냥 더 살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고. 저도 의장님이 그러셨던 그 느낌이 전달됐던 기업들이 몇몇 종목과 관련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20년이 네. 지났지만 여전히 롯데칠성 얘기를 하시는 건 그때 어떤 감동과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조선내와 얘기를 조선내와, 하시면서 예. 그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그때 10,000원 할 때. 예, 마음 떨리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가슴이 저희는 떨렸죠. 당시에 그런 B2B 회사를 볼 만한 안목이 좀 없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그냥 한 번씩 이제 그 항상 그런 게 또 결과가 결국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슴 떨리는 기업들이 점점 드물어져 가지고 예. 그냥 롯데칠성은 이제 퍼펙트잖아요. 이익이 400억, 600억, 800억 사상 최대 이익을 4년간 1,000억 나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이런 글은 거의 진짜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보면은 살짝들 결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PR 뭐 두세 배도 있잖아요. 있는데 뭔가 좀 시크릿클리거나 뭐 규제가 좀 있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이게 과연 이어질까라는 좀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예.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제 제거하면 이제 완벽한 주식이 됩니다. 네. 그 이제 틀린 거에 따른 네. 행동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만약에 정말 비싼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도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틀리면 그냥 바로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복하고. 근데 늘 저평가된 걸 사기 때문에 저평가된 게 아이디어가 좀 틀려서 게다가 그걸 선반에서 주가까지 빠져서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면 저는 그 액션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경우라도 팔긴 파는데 팔고 나면 꼭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또 떨어져서 이게 참 너무 섣불리 판단은 하지 말자. 그래서 파는 것도 좀 적당히 좀 기회를 보고 뭐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급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불편해요. 어쨌든 틀리면은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래도 파는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신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네. 대안이 없으면 이제 들고 가겠는데 항상 더 좋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뭐 좀 요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계속 좀 폭락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2020년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 것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러이러한 역사를 거쳐왔다는 거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험이 짧다 보니까 늘 저희가 대부분 디플레 시기 그리고 저금리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고금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활과 어떤 투자 면에서 좀 당혹스러워하고 오히려 더 패닉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책으로 본다는 것도 그닥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좀 그런 경험들, 이게 과거의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 양상이 좀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싶습니다. 뭐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히려 모멘텀 투자자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가치 투자한테는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변화이기도 하니까 이게 먼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성호 사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몇 달 전에 사무실에 놀러 왔다가 그 이익이죠. 성호 이익. 조선 시대 이제 유명한 실학자인데 성호 이익이 쓴 성호 사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성호 사설에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써먹고 있는데 뭔가요?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운세다. 예.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건 형세다. 예. 라고 했거든요. 이 시시비비가 일종의 밸류에이션, 주식이 싸고 비싸고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운이 안 따르면 정말 싼 주식 샀는데 영원히 그 다음 날 뭐 아니 사고가 난다든지 아, 예. 뭐 정말 뭐 9.11 테러가 터진다든지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세인데 아무리 싼 주식도 그 사이클이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 8년간 성장주 사이클인데 그 어떤 가치주도 사실 큰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바이오 사이클일 때 보면은 바이오 장세에는 뭐 완전간에 나오면 주가가 10배 오르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지금 완전간에 나와도 주가가 2배도 못 올라요. 그 장세가 아닌 거잖아요. 형사가 바뀐 거죠. 형세가 바뀐 거예요. 형세가. 지금은 형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형세가 바뀌고 있다. 그것도 크게 완전히 180도로. 그리고 그 전 스테이지의 주도주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거의 귀납적인 결론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항상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든지 수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한 게 없는 거니까 어떤 기업이든 산업이든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 같아. 일단 어떤 사이클이 오면은 절정을 가잖아요. 꼭 끝을 보잖아. 예. 끝을 본 기업이 또 끝을 볼까 이거죠. 예. 대부분 끝을 보거든요. 예. 말도 못할 정도로 주가가 막 10배, 20배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 얘가 또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흔적이 안 남는 거죠. 폭발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형세로 해석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환경이 바뀐 게 딱 두 가지잖아. 예. 디프레이션 저금리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금리.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군들이 더 이 환경에 적합할까라고 놓고 보면은 일단은 이제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DCF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쓰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를 할인하는데 할인할 때 이자율을 쓰죠. 근데 1%로 할인하는 거랑 3, 4%로 할인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로 표현하면은 일단 금리가 1%였을 때는 작년에 채권의 PR이 100배인 거잖아요. 일드의 역수가 PR이니까 채권의 PR이 100배니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을 적용시켜도 주식이 PR이 50배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도 채권의 2배 수익이 나니까 PR이 50배면 일드가 2%니까 채권은 1% 버는데 우린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우리가 어때서 아주 당당합니다. 성장주가. 저도 금리 1% 시대에는 성장주 PR 50배 안 비싸요. 그냥 적정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4%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PR이 25배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의 적정 PER을 반으로 보면 12.5배가 적정하다 보면 이제 50배, 100배짜리는 이제 너무 먼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죠. 손이 안 나가요. 네. 근데 이럴 때 예를 들면 일드가 30% 나오는 가치주가 있잖아요. 네. PER 3.3배. 네. 그러면 금리가 5% 간들 우리는 뭐 30% 버는데 1년에 배당도 뭐 4, 5% 하는데 뭐 충분히 싸울 수 있죠. 이겨서. 그래서 일로 자금이 이제 이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비싼 주식을 피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일드가 성장주를 높은 피해야 된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그렇긴 하죠. 성장, 애매하죠. 예, 뭐 PR 3배짜리를 뭐 성장이 없다고 생각, 성장이 있는데 싼, 그렇죠. 예, 뭐 각도의 문제나 아니면 그 상상력의 뭐 그런 격차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을 하자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그냥 통용되는 말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모멘텀주, 진정한 뭐 성장주는 비싼 주식, 예. 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앞으로 10년 동안 이익이 늘 기업이 성장주다. 예. 뭐 그게 뭐 맞는 말이긴 네. 한데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 뭔가 좀 언택트 관련된 유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멀티플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통칭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국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얘기를 또 나누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빠졌다는 게 또 약간은 싸다 혹은 기회라는 네. 느낌을 항상 이렇게 좀 내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긴 하죠.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계산해봐서 여전히 비싸다 혹은 그 비싼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더 빡빡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내려갈 언덕이 여전히 많이 남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있나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낙폭은 사실 주가가 10배 올랐어도 쌀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주식이 심하게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비쌀 수도 있어요. 그 끝은 이제 아무도 모르거든요. 과거 경험상 뭐 너무 심하게 빠진 종목이 많으니까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니프티 피프티 꺼질 때 네. 80%까지도 하락한 종목이 꽤 많았거든요. 회복하는데 15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낙폭보다는 현재 가치에 집중을 하자. 근데 여전히 그 이제 싼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대부분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죠. 시간을 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분명히 댓글에 뭐 비싼 주식 안 사는 건 뭐 논리적으로 오케이 하지만 싼 주식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냐 라고 반문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별로 못 겪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후발주자가 다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저금리에다가 자금 조달도 쉽게 되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내려가니까 뭐 부지 매입도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예를 들면 쿠팡이 물류기지를 과거처럼 돈으로 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쿠팡이 이마트보다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물류기지를 매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 근데 만약 물류 단지를 새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는 무조건 선발주자 시대입니다. 선발주자가 유리해요.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차입금도 없고 재무구조 좋고 이미 설비가 많은 기업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냥 최근에 8년은 이제 사실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PR이 100배 이렇게도 가잖아요. 근데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논리를 만들었죠? PDR을 만들었잖아요. Price to Dream Ratio 해가지고 아 우리는 지금 뭐 PR이 100배가 뭐 어때서 꿈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꿈이 있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 툴이 바뀔 거라고 봐요 앞으로. 뭘로 바뀌냐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로. 그러니까 일종의 대체 비용인 거잖아요.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포스코라는 기업을 가장 싼 비용으로 똑같은 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내재 가치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를 적용을 시켜보면 포스코 시총의 몇 배 정도 들어야지 지금 설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 지금 시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모 제지 공장이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나면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금이라는 건 이제 현재 설비 기준으로 나올 거잖아요. 1,0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으려고 보니까 2, 3천억 정도 예상 비용이. 네. 소재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지금 뭐 시간, 노하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설비가 많은 기업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올해처럼 급격히 계속 오르지기는 뭐 불가능할 거고 왜냐하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고 효과라는 게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기고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어쨌든
저는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산성이 뭐 개선되지도 않을 거고 에너지 위기 쉽게 가셔지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인력 부족도 뭐 만만치 않고 인건비 상승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한 4, 5% 금리는 3, 4%이 정도가 뭐 한 2, 3년 가버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설비를 많이 갖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물론 저는 내수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휴스틸이 상한가 한번 쳤었잖아요. 네. 근데 휴스틸이 보니까 2분기 이익이 529억인가 세후에 529억 난 곱하기 4 하니까 PR이 0.8인 거예요. 네. 물론 곱하기 4로 안 되겠죠. 상한가를 쳤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국제 시세로 거래가 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특정 수요가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린이라든지 신재생에 관련된 뭐 간관이 그러는 것 같아서 오른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어쩌면 뭐 증익이 나올 수도 있는 계속 그럼 PR 뭐 2배 뭐 3배 이런 기업들이 크게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환경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저금리 디프레이션 지금 고금리 인플레이션. 그러면 판이 바뀌었으면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종목이. 근데 이쪽에서 어쨌든 돈 잘 벌고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종목들을 찾으면 네. 정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근데 미국의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70년대 중반. 네네. 그때 뭐 많이 소환돼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떤 면이 좀 비슷? 첫째는 일단 니프티 피프티가 딱 정점이었고 그때가. 아, 예. 멋진 50 종목 해가지고 50개만 올랐는데 그때도 이제 신성장주 폴라로이드나 뭐 제록스 이런 게 주도를 했고 플러스 블루칩 가세해가지고 그 50 종목이 심하게 올랐었는데 그 거품이 딱 꺼지는 시기였고 73년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 그다음에 중동의 소규모 분쟁 베트남전 막바지가 또 70년대 중반이고 다 겹쳐가지고 그때 유가가 전년 대비 75% 올랐어요. 그러면서 S&P가 48% 급락했죠 1년 동안. 그 73에서 74까지 급락을 하고 이제 75년대에 반등을 하는데 반등할 때 미국의 경기 지표는 최악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73%가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제 고점은 회복 못 하죠. 니프티 피프티 거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장세랑 너무 이제 비슷해 가지고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대형 뭐 언택트 뭐 그로스 스탁 이제 거품이 좀 이제 거쳤다고 치면 우리가 3,300을 다시 탈환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이제 맥시멈 가면 이제 3,000 근처는 한번 반등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처럼 간다면 그렇게 반등을 하고 근데 문제는 73% 반등했잖아요. 그 상태가 8년 정도 갔대요. 횡보장이. 근데 그때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어떤 버핏이 인생의 가장 좋았던 투자 시기가 75년이라고 네, 얘기할 너무 정도로 많다. 예. 연간 100%씩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치주가. 근데 그때 1996년에 데이비드 레먼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역발성 투자하시는. 네. 그 데이비드 레먼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 위대한 가치주 장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좀 너무 이게 맞아떨어져서 비슷한 느낌, 이게 재현될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는. 받습니다. 많이 예. 받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예를 들면 뭐 언젠가는 반등하겠죠. 지표가 뭐 내년 초 정도 개선이 되면 뭐 얼마는 갈지 모르겠어요. 2,700, 800 정도 갈지. 근데 어쨌든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의 중심은 또 뭐 기술주가 뭐 낙폭과대가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반락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500, 600 이 정도까지 한번 반락을 하면 거기서 횡보장 박스권 장세가 네. 한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면서 들어요. 이제 개별 종목들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흐름을 타는 기업들이 예.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게 과거에 어떤 주도주의 성격과는 많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미국이 그 뒤로 밸류 사이클이 한 10년 갔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0년에 가장 좋은 시기가 2000년에 13년 갔거든요. 밸류 사이클이. 그 13년 동안 이제 제가 운영하는 펀드를 다 이어보면 1,400% 수익이 났었고 코스피는 100%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8년 동안 수익이 이제 거의 안 나버린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밸류 사이클이 13년, 그로스 사이클 8년, 그다음에 내년에 만약 이제 밸류 사이클이 도래를 한다면
꽤 오래 지속될 네. 가능성이 높고 뭐 증거물은 명확하다. 어쨌든 고금리 인플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보통 이제 가격 전가력 이런 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로 또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참신하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라이프 자산 운용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 예. 전보다는 ESG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중에서도 G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의장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의장님이 추구하시는 이 행동주의의 모습과 지향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제 그 좀 ESG가 취약한데 개선할 의지가 많은 기업의 극도로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 거죠. 네.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귀를 닫은 곳과는 얘기하는 수고를 드리지 않겠다는. 예,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예, 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보면 G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E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철강, 시멘트, 화학, 뭐 제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뭐 환경에 취약하고 그리고 뭐 소셜 측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15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자꾸 귀찮게 하면 배당 안 합니다 이런 기업도 있었고 뭐 잘 아시는 그 S 운용의 그 모 대표님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때 10몇 년 전이에요. 하도 탐방을 안 받아줘가지고 아마 거의 2대 주주였을 거예요. 예. 탐방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간 김에 무작정 찾아갔더니 대문을 두들기는데 인터폰하고 거기서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과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싫어하는 않는 거죠. 거죠. 예. 그러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기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지. 주가가 오르면 불편해하는 기업에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디 갔는데 뭐 나중에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주식 사지 말아주세요. 이런 주담이 자사주 한 40%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냥 안 사는 걸로 네. 결론을 내렸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가도 좀 오르길 원하고 자기네들의 펀더멘털 충분히 어필하고 싶은 곳들도 많죠. 예. 예, 그런 있다는 기업에만 말씀이시죠. 투자를 하고 특히 SK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어쨌든 뭐 미공개 정보라서 종목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SK는 뭐 대형 기업이 공개적으로 또 하고 계시니까요. 공개 레터를 이제 예. 보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의 총수가 나와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우리 회사 주식이 정말 저평가돼 있다. 우리 회사 주식은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뭐 5배 이상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누가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그렇죠. 네. 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자체로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맞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일치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줬고 특히 또 SK는 뭐 자회사를 제거하고도 자체 사업만으로도 멀티플이 10배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은 단순 지주가 아니다. 사업 지주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좋은 종목이라고 디스카운트 생각을 요소가 했었고. 적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레터를 보내서 뭐 자사주 1% 소각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레터를 보내서 소각을 했으면 우리가 실망을 했을 거고 안 보냈어도 소각을 할 회사라서 보낸 예, 예.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우연이지 원래는 소각하려고 한 거죠. SK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고 그런 기업들이 꽤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주로 지주회사나 지주회사 같은 쪽이 그 NAV 대비 지주회사 갖고 있는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15년에 20%였는데 지금 60%까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익은 뭐 사상 최대고 배당 성향도 사상 최대고 웬만한 뭐 지주사 4%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례의 찬스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그런 기업 중심으로 행동주의를 우호적으로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 기회도 될 수 있고 의미가 예, 있지만 그렇죠.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려면 또 뭐 주가가 안 오르기를 바라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제도 탓 그렇죠. 변명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있어요. 좀 재원을 해주신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려면 거버넌스 차원에서 뭐가 좀 해결이 선결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상속세를 좀 정상화시키고 예.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상법제 382조 3항을 좀 개정하는 거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훈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경북대 로스쿨에 계시는 이상훈 교수님이시죠. 한 4, 5년간 논문을 한 20편 정도 쓰셨고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뭐 그거죠. 그 비례적 이익 보호죠.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 주주는 1%만큼 이득을 취하고 10% 주주는 10%만큼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뭐 20, 30%의 뭐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7, 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합법으로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수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시가합병 제도라든지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의 미도입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많이 이슈가 됐죠. 한샘이 뭐 주식을 파는데 경영권을 매각을 했잖아요. 네. 시가보다 2배 정도 받고 팔았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대주주로 계신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왜 반값에 팔아야 되죠? 같은 주주인데 한 주만 들고 있어도 같은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뭐 남양주업이나 한샘 사례를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예요. 반대로 그렇게 주니까 네. 주가를 신경 쓸 이유가 또 없는 또 어차피 똑같은 현상이. 이벤트 때 예, 나는 예. 정당하게 가격을 받는데 뭐 평소에 이루어지는 주가 형성된 주가 뭐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 세계 평균은 30-40% 정도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그 가격에 모든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줍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사들이 이제 소송을 맞는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나죠. 유럽은 예. 아예 뭐 법으로 돼 있고 네. 미국은 법제화까지는 안 돼 있지만 뭐 태거언론 조항도 걸려 있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IMF 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조정 도와주느라고 이게 없앤 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업 M&A에 좀 힘들다 이런 예, 논리를 예. 펼치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면 지금 저평가 내 주식이 한 50% 오르고 경영권 프리미엄 30-40% 줄어들겠죠. 그게 정상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이 아무리 싸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 가격에 안 팔 거잖아요. 두세 배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중 가격인데 굳이 네, 내재 가치로 팔거든 네. 자기는. 네.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비합리적이니까 예. 부당하죠 정말. 예.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주식을 정말 안전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주식이 많은 회의를 느낀다니까요. 네. 영원히 그냥 저평가된 채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회사가 싸도 계속 그 가격인 거죠. 뭐 주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를 좀 정상화시키고 어느 정도. 예. 근데 뭐 기업 승계 조건에는 좀 이렇게 이연을 해준다든지 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 상속세가 한 60-70%까지 가중 거의 뭐 너무 심할 정도로 네.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기업들한테 그 대신 그걸 완화해 주는 대신 규제는 더 강하게 해서 뭐 일가 몰아주기 강제법이라든지 뭐 공정거래법도 강화시키고 근데 상법제 382조 3항 이게 이제 충실 의무에 관한 거잖아요 이사에.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그렇죠. 바꾸는. 네. 네.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앤드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사실 이사라고 하는 게 저번 제가 코너에서 다뤘지만 이사하면은 그냥 우리가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직급, 예, 뭐 이제 좀 별을 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사회에 연동해서 이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주주들이 선임한 당연하죠. 일종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같은 당연하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를 뛰어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잖아. 이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회사뿐만이 아니고 주주는 당연히 뭐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 환경, 사회적 책임 이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 지 하나마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해결을 낙후돼 못하고 있는 거고. 있는. 예. 근데 반면에 너무 좋은 기회죠. 최악이니까. 예, 그렇죠. 네. 개선이 되면 그만큼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해결되면 포스피는 바로 4천 가지 않겠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의미도 있지만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네. 완성되어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개선의 그렇죠. 여지가 있는 한국 시장에서
이런 거버넌스적 개선 노력이 쌓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 예. 또한 주주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큰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 코너마다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넣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회지만 예, 이 공통 질문인데요. 좀 짧게 이제 오랜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씩 짚어주십시오. 해야 될 일은 원칙을 지키는 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원칙을 어기는 거. 예.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조금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 원래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상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뭐 술 좀 줄이고 담배 피우지 말고 네. 운동하고 이거 제일 지키기 어렵거든요. 상식을. 투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상 보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참는 거. 예.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자제력과 인내심 이런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키우죠? 근데 없으면 만들어야 되나? 두 번째는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주식을 다 내던지고 싶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와 싸울 수 있는 용기. 뭐 지금 같은 때가 그렇습니다. 당이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계속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명상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주식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어떤 철학의 탑을 층층이 그냥 원칙이나 철학에 관련된 거를 쌓아 올리는 게 계속 다짐하고 공부하고 바이블 읽으면서 계속 마음을 다지고 수련을 하는 게 마음의 수련을. 그래서 보면 이제 버핏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명한 투자자 서문에 나왔던가, 버핏이 추천사 쓰면서 쓴 거 그 개정판 나오면서 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지식과 높은 IQ, 내부자 정보 이따위게 필요한 게 아니다.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 이건 뭐 원칙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좀먹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데 이 능력을 키우기가 하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나 두렵고 저도 항상 욕심이 나고 미치도록 사고 싶고. 그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미치로 사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남들이 뭐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사실 경구처럼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늘 왜 그거 장 꼭대기일 때 좀 얘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뒤늦은 조언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면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얘기를 안 들으 그게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해서 안 한 건 아닌데 했죠. 예, 했는데, 수도 없이 했죠. 예,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그걸 안 들으신 거고 안 들리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좀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막상 또 용기가 안 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세게 얘기하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가 이런 때 나를 설득 못 시켰잖아. 예, 근데 이런 때 세게 얘기하면 이제 별로 좋은 얘기 못 듣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대부분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또 해주셨던 또 진리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상식적인 말씀만 드려. 네. 예, 이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제 진짜 13부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 네, 지금까지 한국 가치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이제 이채원 의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력과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이제 좋지 않은 시장에서 용기를 내는데 또 자양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코너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출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참 다양한 면모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치 투자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또 면모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자신이 맞는 가치 투자들을 좀 흡수해 보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둘째는 참 우리나라의 간접 투자 시장의 신뢰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펀드 시장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믿을 만한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러닝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반이 넘는데 러닝타임이 길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나와주셔서 함께 마지막 회를 장식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 코너를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